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그리스어가 오늘날 알파벳으로 변경되는 과정,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인류가 문자 표기의 원리를 어떻게 변환시켰고, 오늘날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알파벳이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로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어 문명의 중심지지요. 오늘날 서양 문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출발한 인류의 문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어가 오늘날의 알파벳을 사용하기 이전에 음절 문자, 라인어 B라고 표현하는 선형 문자로 번역해서 나타내는 글자 표기가 있었습니다. 그 글자 표기의 원리가 맨 왼쪽에 있는 글자지요. 이러한 기호 표기로 되어 있었고요. 이 글자 기호를 오랫동안 해독해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자, 선형 문자가 있었습니다. 알파벳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있었던 글자 표기들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가 있었고요. 이러한 글자 표기는 음절 문자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글자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오늘날에도 그 하나의 소리에 글자로서 표현되는 대표적인 언어가 일본어지요. 일본어에서 같은 글자의 소리들을 모아보면 바로 이러한 글자 표기가 되겠습니다. 마미, 무메, 모 이러한 발음이죠. 그러면 이러한 일본어와 선형 문자, 라인어 B라고 표현되는 선형 문자들은 보통의 경우에 음절 문자, 즉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자 원리는 알파벳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독하지 못했고요. 1953년에 공학도입니다. 벤투리스라는 그 사람이 해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 글자를 해독하게 되었죠. 그리스에서 선형 문자는 바로 이러한 음절 문자의 표기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독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제 강의도 공학 전공하시는 분이나 공학도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말로 빠르게 이러한 기호 표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표현은 왜 그런가 이런 의문을 제가 제시했을 때 이러한 공학적인 접근을 해보면 기술적으로 완벽한 문자 표기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날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문자 표기의 원리 때문에 금방 이해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절이 포함된 자음과 모음을 하나로 합친 글자 표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와 알파벳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오른쪽의 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음의 소리, 우리말 미음에 해당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하면 이 자음과 또 다른 모음을 결합시키는 두 개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는 훈민정음에 그대로 적용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미음, 아로 표현되는 마라는 표현, 이 소리를 알파벳에서는 M과 A라는 두 개의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리이지만 이 부분을 경계로 해서 음절 문자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있고 음소 문자는 그것을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했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알파벳은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무라는 소리를 낸다고 하면 미음에 해당하는 M과 우에 해당하는 U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표기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단순하게 알파벳은 음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하는 방법이라면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의 방법도 사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받침 표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절 문자의 소리 호흡 단위로 나누는 글자를 음소 문자로 구별해서 훈민정음은 명확히
받침이라는 표기를 응용하면 음소 문자와 음절 문자 두 개 다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과학적 문자 표기 원리가 우리는 뒤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어처럼 표현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일부분의 훼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태행으로 보는 것은 3, 4천 년 전에 인류들도 음절 문자 대신에 음소 문자로 표현했고, 오늘날 알파벳이 널리 퍼지는 것처럼 문자 표기에서는 기술적으로도 더 뛰어난 문자 표기인 것이 음소 표현의 방법입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음절 문자 방식을 그대로 응용하고 있죠. 마미, 무메, 모, 여기에 해당하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일본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하나의 형태로서 이 글자가 형성되는 것이죠. 즉, 자음에 해당하는 C, consonant, 그 다음에 모음에 해당하는 Z, 이 두 개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이것을 분리해내는 글자 표기가 알파벳과 훈민정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자 표기의 원리가 발음 표기, 우리말에서는 외래어 표기와 외국어 학습에서 극단적인 훼손의 원리가 한번 등장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절에서 음소로의 변환을 시키는 것이 인류 문자의 발달 과정에서 하나의 과정이라면, 퇴행의 과정이 진행되었죠. 그 중에 하나가 외래어 표기법, 오늘날에도 그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는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언어 체계를 활용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명확히 드러나는 거 세칙 제1항에 드러나 있는 내용이죠. 자음의 모음을 결합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거나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무조건 자음 플러스 모음, 이 두 개의 패턴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홀소리 을을 붙여 적는다, 이 말이 바로 모음 을을 추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음절 구조로 한 묶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또한 일부분에서 자음 표기를 제한을 합니다. 자음이 겹칠 수밖에 없는 언어 구조, 알파벳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 배열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음이 겹치지요. 이렇게 자음이 겹치는 상황을 흐트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음이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단순화시켜 버려서 7개의 자음을 오직 받침으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제한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음절 표기의 원리로 바꿔 말하면 일본어 표기처럼 되는 것이죠. 자, 훈민정음과 알파벳을 한번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서 대표적인 단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동영상 강의에서의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 이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글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시옷에 해당하는 소리, 아에 해당하는 소리, 리을에 해당하는 소리, 그리고 미음에 해당하는 소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파벳을 사용해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자의 소리를 세종대왕은 받침표기라는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소리, 호흡이 한 번 끝난다, 이런 원칙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는 세종대왕이 보는 우주에 대한 시각, 세상을 보는 시야, 이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이라는 세 개의 축을 보고 있고요. 그 소리들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어울리고 그 가운데 총성은 받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받침 글자로서 리을과 미음, 자음 두 개가 겹쳐 있지요.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가 바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이 뛰어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자음 겹침의 표기 원리는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음이 겹쳐 있을 때는 하나만 사용하는 상태라든가 아니면 그 자음을 새롭게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 글자들이 삶이라는 형태로 형성된다. 영어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훈민정음과 알파벳의 원리를 본다면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동일하고 달라지는 두 개의 부분이 생깁니다. 자, P는 우리말 피읍이고요. A는 R, 그리고 R은 우리말 자음 겹침에서 니을과 같다고 볼 수 있고요. T는 티읕입니다. 이 글자들은 알파벳 표기, 음소 표기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권에서는 part 이렇게 발음하죠. 이 글자들을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피읍이 오겠고요. 아가 있고 그 상태에서 받침으로 이렇게 남김없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R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음 겹침 표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소리까지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글자를 표현해 놓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은 명확히 이 소리를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part 이렇게요. 이러한 방식으로 발음을 해내는 따라서 어떠한 외국어든지 세종대왕의 글자 기호 원리를 적용하면 모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이제 또 다른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RT가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들을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외국어 학습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P에서 미음 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피읍 대신에 미음으로만 바꾸면 뒤에 단어들은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글자 표기를 세종대왕은 바로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mart. 그러면 앞에서 part, mart 같은 방법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일본인들의 언어 원리 대표자로는 저는 오구라 신페이라는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이 워낙 우리의 언어학 그리고 국어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표자로 삼고 있죠. 그 사람의 글자 표기 원리, 어쩌면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 표기가 마트라고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원래의 소리 mart 이 발음과 마트 뭐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일본어 방식으로 훈민정음 표기를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발음 기호로 표현해야 되는 알파벳도 있습니다. 이 발음 기호로 표현되는 알파벳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하는 음소 표기 원리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표기는 이렇게 받침 표기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받침 표기를 사용함으로써 음절, 소리, 호흡까지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알파벳으로는 음절 표기에 자음 겹침 같은 경우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나열하는 방법이라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표기는 이렇게 소리, 호흡, 음절 표기와 음소 표기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따라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언어를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연결되는 같은 단어들입니다. ART로 연결되는 발음들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놀라운 언어 능력 덕분이지요.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흘러가고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졌을 것입니다. card 이렇게요. 이러한 소리 표기 원리가 가능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이 글자를 그대로 사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타이핑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보드로 이 글자가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이 글자들이 바로 훈민정음 표기가 일제강점기에 그 원칙이 훼손되었더라도 그 받침 표기를 두 개 겹치는 방식을 기술적으로는 남겨둔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를 여러분들은 현재 키보드로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받침 표기로 나타낼 수 있고 똑같은 글자로 여러분들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mart, cart, part 이 단어들이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같은 받침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만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가 그대로 비록 훼손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ART하고 연결되는 ST 부분을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표기의 놀라운 점은 발음 기호로는 나타낼 수 없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전을 편찬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두는 것이 변별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변별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서 티읕과 쌍디귿은 명확히 구별되는 소리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티읕과 쌍디귿이 구별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발음 기호에서는 티읕으로 표현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쌍디귿, 우리 귀에는 쌍디귿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음 기호에서 T에다가 쌍디귿 나면 T를 한 번 더 쓰면 안 될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별음이 아닌 소리까지 전부 다 표기하게 되면 발음 기호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호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표현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몇십 번, 몇백 번 발음 기호만 놓고 들은다면 T 소리가 쌍디귿으로 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쌍디귿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러한 쌍디귿 소리조차도 훈민정음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 T 소리가 쌍디귿으로 나느냐? S 뒤에 있을 때 그러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까지도 훈민정음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S 뒤에 T가 오면 쌍디귿 소리가 난다. 그리고 나머지 소리는 앞의 소리들과 같겠지요. 이제 이 소리들을 모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소리를 받침 표기까지 활용을 하면 star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음소를 그대로 하나씩 모아서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앞에서 본 글자 표기처럼 자음이 겹칠 때 모음 을을 넣는 상태 그리고 받침 표기 대신에 을을 생략하는 상태 또한 표기하기 번거로우니까 아예 이 소리는 없는 소리 취급하자. 이러한 것들을 전부 극복할 수 있는 표기라는 것입니다. start 이렇게 글자를 써놓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달라진 발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발음 기호로는 완벽하게 담지 못하는 모든 소리들을 그대로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이러한 글자 표기를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에 언어학 체계 이론을 현대화한다면서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외국어 학습에서의 어려움, 특히 현지음과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과정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발음이 상당 부분 일본인들의 그것과 닮아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원리로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이나 외국어 학습의 이론에 응용된 것을 제거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만들면서 일본인 언어학자들을 추앙하는 내용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 원리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글자 표기, 음절 구조로서의 변환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종대왕 당시에는 다양한 외국어에 대한 사례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말에 없는 몇 가지 소리들, 대표적인 F, 그 다음에 TH 발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는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위와 같은 글자 표기 원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 발음 같은 경우에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나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넣어서 표현했고요. 세종대왕 창제 당시에 있었던 글자를 되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종대왕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글자 표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이들 소리를 1대1 원칙으로 적용시켜서 각각의 소리에 배열하는 방법을 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음소 표기의 기호를 개발함과 동시에 음절 표기까지도 담을 수 있는 놀라운 글자 표기 원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가 일제강점기의 외래어와 외국어 학습에서 변질된 과정, 이 과정을 제거하고 원래 훈민정음 표기로 나타낸다면 세계의 모든 언어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제가 해외에 파견된 많은 선교사분들에게 제 책을 기증했고 현지 언어를 기록해 보라고 2006년도에 활동했던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활용하면 알파벳으로 현재 거의 모든 나라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 기호의 뛰어난 활용성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